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원보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러우 전쟁은 종식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종식은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끝나는 종전이 있고 휴전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 상태죠. 장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전, 종식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방식이라는 건 누구를 배려하거나 어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기 종식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쓸데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우 전쟁은 내 전쟁, 미국의 전쟁이 아니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만일에 본인이 집권했다면 전쟁은 내가 막았을 거다. 바이든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고 쓸데없이 $1,000억 이상 넘어가는 돈을 썼다 미국이.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틴을 좋아하고 젤렌스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표는 조기 종전이에요. 돈을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 들인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 가능하면 이자까지 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을 도와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뭐 젤렌스키가 믿고 푸틴이 좋아서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양측이 합의할 만한 종전안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전쟁 이후 확보한 면적만 해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면적이고 전쟁 이전에 확보했던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합치면 남한 면적쯤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걸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든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협상에 따라서 일부는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본인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나토 가입도 만일에 안 시켜준다 그러면 푸틴이 신나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공약,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뭐 미군을 파견하거나, 그럼 이건 또 푸틴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공약은 애매하게. 이러면 푸틴은 만족하죠. 그럼 문제는 이 조건은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 영토 5분의 1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토 가입도 안 된다? 미국의 안보 확신도 없다? 거기다 히토류, 광물 협정을 통해서 절반 이상 가져간다? 이러면 이건 우크라이나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만족시키지만 젤렌스키는 만족 못하는, 오히려 여기에 동의하면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선거가 해야 되거든요. 젤렌스키는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만족시킬 수 카드는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죠. 그게 뭐죠? 무기 더 이상 안 준다.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비중을 보면 333 정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무기 양으로 보면은 한 50에서 55%를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나토가 한 25%, 미국이 한 20에서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무기는 다 미국제거든요. 또 정찰, 감시 정보는 미국만 제대로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못해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무기 공급은 끊어버리겠다. 워싱턴 설전 이후에. 그 다음에 정보도 끊어버리겠다. 일부 잠깐 정보는 끊었어요. 다시 재개했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뚫리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억울하든 말든 트럼프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종전이든 휴전이든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침략자를 용인하고. 또 나토 입장에서도 푸틴이 승리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면 나토의 패배거든요. 나토는 미국과 다르게 러시아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르죠. 나토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고 항공 광물 협정 하러 간 거 아니에요. 판을 깨고 온 거죠. 외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에 전쟁을 하고 있고, 외부 지원이 없었다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한 달이면 끝났을 거예요. 나토와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설전을 벌였느냐? 거기 가서 영토 5분의 1 뺏기고 나토 가입 안 되고 그다음에 히토를 뺏기고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딨어? 미국이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요 안에 도장을 찍고 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항에서 돌맞죠.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오면 우리 국민이 환영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우크라이나 아무런 카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해 3월에 선거를 했어야 되고 5월에 임기가 끝났거든요. 지금 계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곧 해야 돼요 이제. 그럼 그렇게 도장을 찍고 돌아오면,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서 어차피 질 거지만 찍소리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랑 그냥 찍고 돌아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오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요. 트럼프와 벤스는 약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돌아왔을 때 유럽은 젤렌스키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여론은 젤렌스키가 잘했다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상. 그럼 돌아오고 나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광물협정 할게. 고마워.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찍고 왔어야죠. 워싱턴 사건 있고 나서 러시아는 그 틈을 타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물론 사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워싱턴 사건이 결정적인 트릭은 아니에요.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 열세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실 젤렌스키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받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은 사실 더 압박을 받는 상황. 미국은 무기 중단을 하는 상황. 무기 중단이 오늘 중단했다고 내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기존에 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는 거죠. 정보도 단기간 끊었고 그 틈을 타서 러시아 측 사기가 올라갔고 이 쿠르스크 같은 데서 전면적으로 압박을 했고 상당 부분 손실을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그거는 어디서 젤렌스키의 쇼맨십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워싱턴에서 생중계할 때 우크라이나 대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크라이나 대사면 회의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죠? 아 이거 아닌데 원래 이거 아닌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 회의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어요. 기자도 다 불렀어요. 원래 정상회담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거긴 인사하는 자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건 인사하는 자리였어야 돼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하고 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언론 불러다가 침략받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일부 평가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세고 아무나 건드리니까 앞으로 나 무서워하지 마.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았느냐.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분명히 사인할게. 광물협정 할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인하는 장면을 자기의 승리의 장면으로 트럼프 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겠죠. 근데 그 쇼를 젤렌스키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젤렌스키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은 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체 큰 흐름을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일을 자초했으니까 젤렌스키 개인은 득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협상을 했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11,000명이 지난해 10월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손실이 됐다. 3, 4천 명이. 그리고 1, 2월에 최대 5,000명이 추가 파병이 됐다. 손실된 부분을 보충하는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확보된 포로는 2명입니다. 리모 씨, 백모 씨, 21살, 26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으로 온다거든요. 그럼 포로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현재 2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국 송환을 명확히 원하는 건 1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뢰제거 차량까지 보냈어요.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 군 당국이 긴밀하게 우크라이나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인민군이 갔으니까. 그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딸랑 포로 1명을 보냈는데 우리한테 조건을 내걸어요. 지금 뭐 살상무기, 한국산 무기를 사고 싶다. 포로 송환 조건으로.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국제적인 예의. 우리가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협력을 하는데 포로 1명 송환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당연히 송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지원했으면 그 정도는 우크라이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그 무기 판매를 요구한다 조건으로. 그건 조건을 걸 문제가 아니에요. 포로가 수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한 명 송환인데 현재로서는 이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인민군 파병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포로랑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러시아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러시아가 데리고 가겠어요? 모른 척할 가능성이 있죠. 허공에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군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북한군이랑 우크라이나를 바꾸겠어요? 러시아 포로랑 바꾸지. 그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꾸 지금 북한군 포로를 지금 언론에 내보내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건 포로의 인권 침해에 해당해요. 왜냐?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을 인정 않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은 포로로 잡히는 걸 수출이 여겨요. 인민군 복무신조 7조에 포로로 잡히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힐 때 자폭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본인들도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자폭한다고 그랬고. 근데 포로로 잡힌 이들이
나 한국으로 갈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얘기라는 게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을 받겠어요? 처벌을 받겠어요? 처벌을 받죠. 그 다음에 포로 많지도 않은데 이 문제를 자꾸 키우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게 무슨 횡재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외교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했으면 저 정도는 수십 명이라 하더라도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오면 되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죠. 북한군 파병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걸 계속 더 이슈화시켜서 한국의 협상 카드로 내민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인도적 문제예요. 제네바 협약상 포로는 즉각 송환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국제인권 인도적 관례와 간섭 법에 의하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어요. 본인 의사와 관계되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내는 거지.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이걸 뭐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고 지금 우리 언론도 계속 이걸 키우는 건 이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이건 조용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재건이나 복구나 인도적 지원 이런 쪽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 원칙을 깬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이건 사실은 인도적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포로를 보내면서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을 송환하면서 이걸 대가로 무기를 판매를 해라? 우리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외교로 지금부터는 해결하면 된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대해서 초기부터 잘못 알려진 거예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 이 그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우방이고 왜? 나토가 지원하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이게 착각이에요. 이 유튜브 시대에 정말 착각인데요. 자, 첫째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푸틴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 공산당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당선은 주가노프예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그때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90년이니까. 벌써 35년 전에 당수가 아직도 당수예요. 지지율이 형편없어요. 아무도 그 러시아 공산당 지지를 안 해요. 러시아는 공산국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러시아도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우리 우방 아니에요. 자, 소련은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를 남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탱크 공장에서 만든 T-34 탱크가 김일성에게 지원이 됐고 그 탱크가 밀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공격했어요. 실제로 그건 역사적 팩트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가면 조선노동당이 보낸 우크라이나 비행사들에 대한 감사장, 훈장 이런 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 우방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발약이라는 항공모함을 팔았어요. 전략무기예요, 항공모함은.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발약을 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고 중국은 그걸 물고 뜯고 씹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기술을 확보했어요. 지금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 랴오닝, 중국의 항공모함 1호 랴오닝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판 발약이에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1대1의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수공장이 많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 기술부터 중국군에게 상당히 많은 군사기술을 이전해줘서 중국은 현대에 기여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RD-250이라고 하는 로켓 엔진이 북한에 흘러들어가서 또 로켓 기술자들도 들어가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개발하는데 동력이 됐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우리 우방입니까?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한러 간의 교역이 270억 불까지 넘은 적이 있어요. 준 것도 많지만 받은 것도 많아요. 나로 1단 로켓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불곰사업이라고 해서 K방산의 기술. 우리 K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소련이었고. 그러면 러시아가 침략했잖아. 이 전쟁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둘이 얽힌 아주 복잡한 구소련에서 출발하는 역사적인 9세기부터 출발하는 키예프 러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뿌리가 같아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왜? 나토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 나토도 우크라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니까 우리는 갑자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침범했네? 나토가 더 지원하고 미국이 지원하니까 우리 우방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그림이 아니에요. 나토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전체가 불안하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럼 애시당초부터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가입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시였던 거죠. 우크라이나는 착하고 러시아는 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똑같은 나라일 뿐이에요. 다만 국제적으로 어찌됐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했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원래 러시아 거라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합법적으로. 러시아는 원래 내 거 가져가는 거다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해버리면 국제법이 깨져버리잖아요. 국제관습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쁜 건 맞죠. 그러나 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에서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 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현실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해진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런 나라였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정부패 지수가 116이에요. 러시아는 130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방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막대 물자가 들어가니까 안에서 각종 방산 비리가 계속 터지잖아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재산이 1조가 늘었다까지 그건 가짜뉴스예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BBC가 보도했다, 포브스가 그 따지고 들어가면 근거가 없어요. 무슨 뭐 젤렌스키 부인이 지난해 여름에 뭐 거의 6, 70억 원짜리 뭐 파리에서 스포츠카를 샀다. 사인 보면 젤렌스키다. 아니 젤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자기 실명으로 그걸 사게? 젤렌스키가 바보예요? 1조 원대 재산 드러나는 거 다 들키게? 실제라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먹히느냐?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데서 그런 가짜뉴스가 나오고 근거가 없는 뉴스가 나오니까 확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가니까 뭐 저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뭘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해? 뭐 무기 맡겨놨어?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우크라이나에 가졌던 잘못된 착시가 현재화되는 거다. 그 러시아는 이제 악마화했는데 조금씩 들여다보니까 러시아가 착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네? 뭐 이유가 있긴 있었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점점 시각이 교정되고 있는데 아직도 착시가 많아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우리 우방인 줄 알아요. 일부 사람들은. 6.25 때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 우방으로 생각한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교육 규모는 러시아가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 프로핏 이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독재자끼리 통한다, 뭐 센 놈끼리 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피와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치 연대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계산해서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사업가가 돈 벌 때 돈이 들어올 거예요. 통장에 다달이. 그 통장에 착한 돈, 나쁜 돈, 빨간 돈, 검은 돈 구별하나요?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업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게 나에게 돈이 되면 젤렌스키든 아니면 뭐 다른 에르도안이든 시진핑이든 신경 안 써요.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젤렌스키가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면 젤렌스키를 지원할 거예요. 푸틴이 종이짝처럼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목적인 거지 이게 뭐 푸틴을 원래 좋아해서 둘이 프렌드십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만일에 대한민국이 나한테 돈이 된다 그러면 간섭게 다 빼줄 거고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적강을 붙잡아도 젤렌스키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저러느냐? 사실은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무려 35조 달러라는 추산이 나와요.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죠. 찾아보면 이제 떠도는 걸 보면 35조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마 경이라고 그러죠. 경. 그러면 일반 국가 같으면 벌써 뱅크럽시 파산이에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가적인 기질에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걸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냥 뭐 무차별적인 대량해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되면 뭐든 그린란드, 히토류, 우크라이나 히토류, 파나마, 운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은 여러 나라도 있지만 지금 뭐 다 잡잖아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가서 트럼프 신나게 선물 보따리 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등치잖아요. 방위벌레 될걸? 관세 20억 화났죠. TSMC 회장에 가서 1,000억 달러 투자할게. 합쳐 1,600억 달러요? 아주 잘했어.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이 우리 돈 훔쳐가고 있어. 대한민국 얼마나 잘해줬어요. 캠펀브리에서 100억 달러까지 기지까지 만들어줬는데 관세 4배야? 무슨 4배예요? FTA로 그 무관세인데 서로. 그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누구랑 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친해도 내일 돈이 된다 그러면은 싹 등 돌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의 깊은 고민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게 숨어져 있고 이게 오늘날 트럼프라는 버섯을 자라나게 한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가면은 이제 트럼프 얘기할 때 오로지 에너지 패권에 박혀 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송유관 가스관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히토리도 있지만 사실은 북극 항로 이게 수천 킬로미터를 다 잔축하거든요.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비극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자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북극 항로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려면 러시아 협력이 불가피하죠. 그 다음에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려면 러시아의 에너지, 천문학적인 가스, 석유 자원도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리 광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하고도 협력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망까지도 관여해서 전 세계 에너지망을 컨트롤할 수 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하잖아요. 그 착시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이번 전쟁으로 확보한 지역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거든요. 여기가 남부의 주로 인구 밀집 지역, 공업 지역이에요. 그럼 여길 뺏으려고 했으니까 마리오폴 같은 대규모 제철시설, 우리 포항제철보다 큰데 여기는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거기가 훨씬 많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고 여기 재건 수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토는 어느 경우든 푸틴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거든요. 영토를 안 돌려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거 재건할 때 유럽은 들어오기 어렵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미국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전쟁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에너지도 먹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랑 손잡으니까 북극 항로, 시베리아 극동 개발, 에너지 개발, 파이프라인, 알래스카. 이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패권, 특히 화석연료의 에너지의 제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관세로 제조업은 리쇼어링, 돌아오게 하고.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 생각은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랑 친하잖아요. 사우디 빈살만이 바이든 때는 그 까시끄지 반체제 인사 살해 때문에 밀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괜찮아? 일로 와. 지금 협상도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협상을. 러브전쟁 협상을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그럼 사우디를 활용하면 어떤 또 문제가 벌어지냐. 사우디는 이란하고 왼수거든요. 시아파, 순니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지금. 그럼 이란이 고립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잡는 제일 큰 적은 누구냐? 중국. 한 놈만 때린다.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여기 양보가 없어요. 이 그림이 그 트럼프도 나름 톱니바퀴처럼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우디를 잡으면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중동에서. 자, 트럼프가 푸틴을 잡으면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어요. 푸틴과 시진핑의 협력관계를.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 막 그냥 좌우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생각은 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한 미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성공 가능성이 이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나름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동의 안 해요. 그 관세 정책이라는 건 관세가 성공했으면 매일 쓰면 누구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왜 안 썼어요? 오바마는 왜 안 썼어요? 후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왜 힘드냐면, 자, 모든 국제 정치에서는 서로 상호 협력이 가능해요. 외교도 해요. 그런데 국내 정치로 돌아오면 국제 정치 신경 안 써요. 지금 우리 뭐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국제 정치 신경 쓸 여력 있어요?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갖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세가 왜 문제냐? 관세를 때리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여론이 악화돼요. 그러면 이 관세에 굴복을 하면 그 정권은 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관세를 때리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신임 총리가 어떻게 말해요? 트럼프 성공하는 거 내가 안 봐줄 거야? 전력 수출하는 거까지 끊을 수도 있어? 지금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국내 정치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지인들 전화해보면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 무섭게 오른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민심이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적이 있어요. 유권자는 사냥꾼이 오래 기른 사냥개가 밥 안 준다고, 밥 2끼 안 준다고 사냥꾼 손을 무는 게 유권자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민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 쏙나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뭐 참겠어요? 그러면 이 관세가 올라가면 트럼프의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이게 치명타를 입거든요. 이미 실직하고 인플레 올라가고. 미국은 자동차 기름값 올라가면 끝나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보기엔 불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계산했던 방식에는 다 이유는 있다. 이 방식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토 대서양을 미국이 완전히 버릴 수가 없죠. 첫째, 미국에 뿌리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EU와 미국이 결별한다? 그럼 양쪽 다 치명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해외 원정군의 9만 명 정도가 유럽에 있거든요. 제일 많아요. 해외 원정군의 거의 절반.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나토가 원래 GDP 2%의 국방비를 쓰기로 돼 있는데 냉전이 끝나니까 에이 전쟁 나겠어? 하고 1%밖에 안 썼어요. 방위산업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4% 5% 쓰는데 나토는 그렇게 안 쓰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라고. 그게 목표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알았어 2% 올릴게.
나토 회원국들이 한 3분의 2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발 뺀다고 그러니까 마크롱은 제안한 게 3.5%까지 올리겠다고. 올리자.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인데 2.5% 쓰거든요. 3.5%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충격받은 거죠. 미국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태양 노릇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미국이 핵우산인데 그럼 미국이 핵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 나토 중에 회원국이 핵을 가진 나라가 두 나라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근데 영국은 문제가 있어요. 영국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핵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미국 거예요. 잠수함은 내 건데 미사일은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차용하니까 이 핵우산을 제공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니거든. 드골이 LA나 워싱턴이 공격받는 거 감수하고 미국이 파리 지켜줄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자력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해요? 독일한테 핵무기 줄까? 내가 지켜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영국은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틈을 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럼 만일에 발을 빼면 프랑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릴 거예요. 지금 천지하게 작죠. 미국이 한 5,000개, 러시아가 한 5,5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한 500개, 영국과 프랑스가 한 300-400개, 200개에서 한 300개 사이 요즘 지금 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핵 보유량을 늘리겠죠. 세계 핵 선진국이니까. 여기에 나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핵무기를 늘려서 나토 회원국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권한 차이가 갖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상 초유로 유럽은 미국이 없는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없는 미래는 오진 않을 거다. 트럼프가 결별해도 그 다음 정권은 다시 붙을 거다. 왜냐? 양쪽이 떨어지면 양쪽이 다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난 이유는 미국의 쇠락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세계 GDP의 2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때 GDP의 40% 전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미국의 비명이에요. 트럼프는. 내가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지금도 세지만 나 따라올 놈 없지만 나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같이 가자. 어깨 걸고. 이거 바이든이었어요. 민주주의 가치연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화장하고 예쁘게 이제 점잖게 우리 힘 좀 나눴어야지 이거였어요. 사실은. 트럼프는요. 아니야. 돈 내놔. 나 진짜 힘들어. 니들이 이제 니들 돈 쓰고 좀 내놔. 그동안 쓴 거. 요 방식이죠. 사실은 뿌리로 들어가면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지고 있다. 선셋. 석양이에요. 사실은. 왜냐? 저러면 안 되거든요. 다들 놀랬잖아요. 미국이 저래? 젤렌스키 저렇게 회초리를 때려? 나토를 버린다고 그래? 푸틴을 도와줘?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그걸 또 그런 트럼프를 찍어? 이 배경은 뭐죠? 팍스 아메리칸 시대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팍스 아메리칸한 영향은 남아있지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 관세 방식, PR을 구별해야 하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 이거는 절대로 막아가 안 된다. 자, 보세요.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면 그러면 관세 없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인건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오란 말이야. 근데 보조금 안 준대잖아요.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불법 노동자들 내쫓겠대요. 불법 노동자들이 미국의 저임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잡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선을 타는 선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고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다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일자리 뺏어갔다. 그럼 자기들이 취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취직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식당에 밥값 2배, 3배 감수하고 외국인 다 내보내면 돼요. 경제가 그런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냉철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거친 거죠. 냉철하긴 한데 방식이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냉철하다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 머니 톡스, 돈만 버는데 그렇게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제국들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천 년간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유교, 한자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선비들이 아니 참 창피한 얘기지만 명나라, 청나라 왕 죽으면 상복 입고 곡했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상복을 입었어요. 지금 보면 사대주의죠. 그러나 그 당시를 보면 중국은 매력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국이거든요. 근데 제국이 몰락할 땐 그게 타락해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몽고 제국,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모두 도덕적 그 지배력이 쇠퇴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절대로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많은 시절, 저도 젊을 때 사람들이, 저는 뭐 소련으로 유학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매력적이거든요. 중국은 왜 안 됩니까? 중국은 그 소프트 파워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뭔지 알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간섭하지 마. 아니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확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제력이 있든 없든 보편적인 소프트파워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뭘 데리고 나와요? 맨날 삼국지 팔아먹죠. 그 다음에 공자학원 만들었죠. 공자는 이 시대에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공자가 이 시대의 소프트파워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변했어요. 그게 아주 궁핍한 중국의 공자학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파워가 없으면,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으면 그거는 제국이 될 수가 없다. 헤게모니의 개념이 뭐냐면요, 무력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헤게모니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왜 존속하는가?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육을 그람시가 하고 있더라. 이 그람시에게 이태리 그 좌파 공산당 당수였는데 무솔리니가 죽였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지금 헤게모니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깨부시고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모든 데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꼭 명분을 만들잖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뭐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왕족을 데리고 오잖아요. 일본이 만주 전쟁을 일으킬 때도 조작하잖아요, 사건을.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은, 제 개인적 판단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제국의 지위에 더 상처를 입힐 거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 두 개를 통해서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했어요. 사실 맞죠. 휴전이니까. 맞다기보다는 틀린 건 아니죠.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철두철미 주적으로 규정했어요. 이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들으니까 황당하긴 하지만 맥락은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나갔어요. 이제 같은 한민족이 아니다.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고, 통일도 안 할 거고 지금 전쟁 관계로 전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과 민족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만일에 전쟁이 나면 영토를 점령, 완정, 평정, 수복한다 그러거든요. 수복은 뭐죠? 술이름이 아니고 원래 내 땅이었던 걸 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라면서요. 그럼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수복을 해요? 그죠?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건 김일성이 6.25 일으키기 직전에 완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침범했거든요. 영토를 정리하여 통일하면 이게 완정이거든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통일 안 하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갑자기 수복은 왜 하며 완정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얘기는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체제경쟁에서 패배해서 남한과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왜냐?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죠. 말라 죽을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주도하는 통일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고려 연방제거든요. 연방으로 있는데 통일전선 전술, 남쪽에서 친북 좌경 세력이 봉기를 해서 북한으로 흡수통일한다. 이게 고려 연방제거든요.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려 연방제 통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평화통일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먹힐 것 같으니까 난 도망갈 거야. 니네가 무서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평양문화보호법. 나만 말실수 못 쓰게. 지가 제일 많이 쓰면서. 그 다음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나만 한류보면 잡아 죽일 거야. 청년교양보장법. 청년들이 지금 사상의 해이에 이게 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나만 살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전쟁의 경우에는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평화통일, 북한식 평화통일은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무력통일 가능성은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통일 방안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대한민국 모형, 청와대, 지금은 뭐 용산이죠. 모형 만들어 놓고 기습 침투하는 여기저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노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화통일 노선은 살아있고, 다만 북한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은 정말로 뭐 그냥 속된 말로 넘사벽이니,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신속하게 때려 부시고 점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자, 김정은이 참 재밌는 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72시간이라는 영화인데 6.25 새벽부터 서울 점령 72시간이거든요. 북한으로는 72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김정은이 제작비도 됐고 각본도 썼고 대사까지 지시했고 연출까지 자기가 다 했어요. 나와요, 영화 초기에.
거기에 보면 완전히 남한 영화 뵙겠다는 게 나와요. 막 배드신도 나오고 무슨 목욕 장면도 나오고 충격받았어요. 북한 영화 그런 거 나오면 잡아가거든요. 근데 지가 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영화 많이 봤다는 얘기지. 키스신도 나오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섬뜩한 김정은의 생각이 들어있는데 왜 한국전쟁에 졌느냐. 서울을 점령하고 무려 5일간 서울에서 가만히 기다리거든요. 김일성이. 그 설이 많아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우리한테 천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장악하면 통일전선술 남쪽에서 좌익 세력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런 설이 있고 뭐 전열을 재정비한 여러 설이 많아요. 어찌됐건. 근데 김정은이 그걸 뼈아프게 후회해요. 그때 잘못된 판단으로 왜? 그때 미군 증원군이 왔거든요. 부산으로. 인천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늘 인천상륙작전 할 수 있는. 그 5일 때문에 그 며칠간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 그게 천추의 한이다라고 영화를 끝내거든요. 그럼 뭐죠? 김정은이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해요? 지도 펴놓고 서울, 부산, 군산 기지들 핵무기 옆에 세워놓고 일시에 타격을 하고 미 중원군이 오기 전에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쟁관이에요. 아주 무서운 전쟁관이에요. 속전속결. 그게 김정은의 전쟁관이에요. 물론 북한 능력으로 속전속결 안 되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김정은의 과대망상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기습하고 점령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다 파악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어디 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북한군 동향도 다 알아요. 지금 6.25 때는 우리가 속절없이 당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2022년 2월 14일에 침공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바이든이 그랬어요. 2월 16일 날 침공할 거야 그랬어요. 날짜를 찍었어요.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전쟁 전에. 그날 16일이라고 찍었어요. 근데 그날 왜 안 했느냐? 그날 하면 창피하잖아요. 푸틴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느린 것뿐이지 왜 하느냐.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병력이 재배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씩. 확신할 수 있는 건 3, 4일 전에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북한은 병력의 3분의 1 정도가 영양 결핍이에요. 부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사예요. 전투부대도 1년에 총 서너 발 쏘보는 게 다예요. 1년에 사격 훈련이. 예를 들어서 군인들한테 파철과제 수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젊은 세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고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예, 그럼 참 잘했어요. 그랬거든요. 군인들한테도 파철과제를 하는데 저한테 북한 내부 문건이 있는데 남포에 있는 기차역에서 그 레일을 100m를 군인들이 훔쳐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기차 레일을 100m를 뜯어가면 기차는 어떻게 다니며 뭐로 가도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용 통신선을 절단하는 사례가 수천 건이다. 그 굴이 뜯어가려고요. 그게 북한 군대예요.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북한 군대의 양면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그런 6.25 때처럼 기습은 불가능하고 해도 우린 다 대응하고 있다. 그냥 갑자기 뭐 1월 아침에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재래식 전력은 세계 5위인데 미군은 세계 1위고 세계 1위와 5위가 결합을 했으면 우주군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면 결국 정권의 종말이 옵니다. 그게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이거든요.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포클랜드에 침공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반격을 받았고 군부 정권은 무너졌고 다 재판받았어요.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냐? 아주 비굴하고 비겁해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히틀러 보세요. 마지막에 베를린 벙커 안에서 전전날까지도 요만한 애들한테 훈장 주면서 너네 싸워? 그러고 살아남으려고 했잖아요. 멋있고 폼나는 사람들은 독재자 못 돼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하고 그렇지만 비겁하고 조직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정은이 전형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길을 선택하겠어요? 정말로 죽는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 죽을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상황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 모든 독재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자살골을 놓지는 않는다. 히틀러를 보면 알아요. 다 죽이고 국민 아주 거의 그냥 뭐 박살 내놓고 나서 애들까지 총알바지 내놓고 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기 부인 같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또 경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이 2009년이거든요.
84년생이에요. 그럼 20대 중반이죠. 그것도 왜 나왔느냐. 2008년에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김정은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 이름도 몰랐어요. 김정운이라고 그랬어요. 원 처음에. 그런데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2년 좀 넘었죠. 김주애가 2013년생이에요. 그럼 9살 때 나왔다는 얘기. 처음에는 깡총깡총 뛰더니 이제 완전히 후계자의 모습이에요. 후계자 지금 임명은 안 됐어요. 근데 누가 봐도 후계자 수업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김정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년 뒤에 그때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 3년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3년 살았거든요. 그 죽었거든요. 그럼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후계자 나오고 나서 바로 죽었지? 김정일이? 김주애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 아픈가? 저 여자애 왜 나왔지? 북한에서 남존여비 문화는요 끔찍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북한에서는 명태를 짝태라고 그러거든요. 짝태와 여자 마누라는 3일 한 번씩 패야 된다. 끔찍한 말이죠. 이런 말이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가정폭력이 심해요. 부인에 대한. 실신할 때까지 맞았다는 부인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이 한 말이에요.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시아버지한테 맞는 모습을 봤다는 적도 있어요. 정말 우리 조선 상상을 초월하는 남존여비 문화예요. 거의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요? 후계자라고? 그러면 아들은 없다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숨겨놔요? 그럼 딸은 내놓고 아들은 숨겨놔요? 더 이상하지. 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내가 후계자야. 왜 이래요 그러면? 뭐 아들 아낀다고? 그럼 딸은 안 아끼나? 본인은 안 아끼나? 본인은 안 위험한가? 뭐 유학 보냈다? 이 와중에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그림을 합리적인 추론은 얘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후계자로서는. 그리고 얘가 나온 이유는 뭐냐? 너무 어리니까. 어림에도 나온 게 뭐냐? 여자임에도 나온 거 뭐냐? 김정은이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지 않는가? 그럼 왜 이렇게 일찍 데려나왔느냐? 여자는 남존여비 문화에서 후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에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물어보면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김주애 후계자라며 그러면 웃었어요. 피식 이렇게. 근데 최근에 물어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요. 수령의 후계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외모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의 유고, 급변세타가 있으면 김주애로 간다. 그건 100%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어렸죠. 20대 후반에 집권했으니까. 근데 김주애가 10대 만일에 후계를 승계한다. 그 승계는 할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조선시대 왕 죽으면 단종이 뭐 9살이든 3살이든 가는 거죠.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집권 여부는 문제가 있죠. 단종 어떻게 됐어요? 수양조원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애로 가는데 김주애가 서바이브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김여정이 설치고 하겠지만 실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은 김씨 일가 말고는 권력을 승계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민주주의 민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주애로 갑니다. 그런데 김주애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면 신권이 강해지죠. 노동당 정치국의 실세들, 집단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그럼 김주애는 허수아비겠죠? 김여정도 허수아비예요. 그러면 도와주려고는 하겠지만 김주애를. 김여정은 권력이 없으니까 김주애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한다니까 대를 이어서 가는 거지 옆으로는 안 가요.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못 가. 그냥 김주애가 되면 김여정은 신하일 뿐이에요. 근데 김여정 팀이 없고 김주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뒤에 있는 실세들이 조정하겠죠? 그럼 집단 지도체제가 될 거예요 아마. 노동당 정치국. 근데 집단 지도체제는 오래 못 가죠. 왜냐? 락그룹도 그룹 오래 못 가죠. 영원히 가는 그룹 못 봤죠? 찌그락뽀락 싸우니까. 그게 집단 지도체제가 똑같아요. 안에서 싸워요. 그럼 처음에는 정치적인 노동당이 지배하겠지만 나중엔 군부가 치고 올라와요. 그냥 섭리예요. 총을 가졌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마 김주애는 식물인간이나 제거될 거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그림으로 간다면 김정은 유고, 김주애 승계, 집단지도의 체제 그러면 그 안에 군부 중심의 아마 독재 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능성이 높죠.